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계 관련 정보를 접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시계가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되게 예쁘게 보이고 그 영상을 만든 유튜버도 시계의 퀄리티나 디자인에 대해서 극찬을 해서 믿고 시계를 샀는데 기대에 비해서 시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얘 나한테 영업했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시계가 많이 팔리면 광고주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이게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광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영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갈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정보가 믿을만 하냐 아니냐의 기준을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표시가 떴나 안 떴나 이런 걸로 구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채널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짧은 경험으로는 이게 그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광고가 아니라고 해서 유료 광고 포함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은 제작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지, 거기서 다뤄지는 브랜드나 시계로부터 앞으로도 광고를 받지 않겠다거나 앞으로도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시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은 모든 시계 브랜드가 나의 잠재적 광고주이잖아요.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모든 광고 없는 영상은 앞으로 광고를 받기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좋은 얘기를 했으니 저 브랜드한테 광고를 앞으로 유치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자기가 브랜드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자기가 시청자들한테 팔고 싶은 뭔가가 있어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쟁자가 될 만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엄청나게 비판을 한 다음에 자기가 런칭한 어떤 제품 같은 거를 소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앞에 비판적인 얘기들은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한 빌드업이죠. 광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믿어도 되고, 광고니까 못 믿고, 이런 거는 그렇게 유용한 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기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고 어떤 정보를 캐가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유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은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B라는 경쟁 모델이 있어요. 그럼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A는 B를 넘어섰다. 아니면은 A라는 시계는 B 킬러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A가 아직까지는 인기나 인지도에서 B라는 경쟁 모델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제목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제목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메가 시마스터 서브마리너보다 낫다? 그러면 정말 낫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내가 리뷰를 해보니까 서브마리너보다 못한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런 제목을 다는 이유는 사실은 시마스터가 쫓아가는 입장이라는 거죠. 스위스 시계 중에서 이게 최고다, 뭐 이런 제목이 달렸다면은 뭐 일본 시계, 독일 시계 다 포함하면은 최고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 최고, 이거는 조건을 떼면은 100만 원 이상까지 봤을 때는 최고라고 말하기 힘든 시계다 일 수도 있고요. 어느 브랜드에서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다면은 나는 이 브랜드의 시계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다,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나마 봐줄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제목을 넘어가서 영상을 클릭했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구독자를 보유한 시계 전문 채널은 요즘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써가지고 시계를 굉장히 샅샅이 보여줍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은 사이즈를 뭐 러그 투 러그나 두께부터 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수치상의 사이즈랑 체감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케이스 마감으로 넘어갔다가 다이버 시계라면은 베젤을 돌리는 느낌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다이얼, 무브먼트, 야광, 스트랩 순으로 계속 클로즈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멘트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케이스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은 브러쉬와 폴리시의 경계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프린트 인덱스라면 그냥 종이처럼 평평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톰하게 입체감 있게 인덱스를 올렸는지, 금속 인덱스라면 커팅이 얼마나 깨끗한지, 폴리시 브러쉬 같은 다채로운 마감이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퀄리티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이얼의 프린트 해상도가 깨끗한지 아닌지 여부도 광고용 사진과는 달리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마감 같은 것도 사실은 광고 사진 보면 다 예쁘게 돼 있잖아요. 클로즈업된 무브먼트만 보셔도 이게 기계로 마감된 건지 손으로 얼마나 만진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요시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영상으로 어지간한 유튜브 채널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구간, 내가 신경 쓰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무브먼트의 마감이 중요하다 라는 사람은 무브먼트 구간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나는 시분침의 마감, 시분침의 무게감 같은 것들이 시계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시분침이 클로즈업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거 다 멘트로 표현을 안 하냐? 시계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단점인데,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계가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 드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뭐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에 클래스프의 미세 조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예컨대 500만 원 정도 되는 다이버 시계가 도구 없이 미세 조정이 안 되면은 그거는 심각한 결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미세 조정이 이런 방식이네요. 구멍이 3개가 있어가지고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이 도구 없는 미세 조정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건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정보는 드리는데 최대한 사실에 대한 서술인 것처럼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지 마세요,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반복적인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게 반복적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굳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계속 반복되는 단점이라면은 특정 가격대 이하의 스위스 시계가 가지고 있는 야광 문제. 대부분 야광이 안 좋거든요. 야광이 좀 보통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세이코나 시티즌 같은 일본 시계의 브레이슬릿이 케이스의 마감이나 다이얼의 마감에 비해서 아쉽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브랜드들마다 혹은 나라마다 좀 더 신경 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요새 시계를 촬영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시계를 이제 스튜디오 조명에서 찍은 걸 보시고 이제 실제 매장에 가서 보시면은 좀 거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찍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시계가 특징이 뭐냐면은 크기는 되게 작은데 깊이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강한 강도의 빛을 넓게 뿌려주지 않으면은 그림자지지 않고 색감을 죽이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찍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조명을 쓰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상적인 조명 환경에서는 그렇게 생긴 시계를 여러분이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막 형광등 아래서 찍으면은 안 보여요. 뭐가 뭔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이제 아무 보정 없이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넘겨보고 편집을 하려다 보면은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막 눈이 부시다든지 아니면 원래 색감이 안 살아나가지고 보정을 하거든요. 이게 보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마다 특유의 색감이 있는 데다가 채널마다 선호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필수적인 보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영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보정을 하는데, 그게 느끼시기에 따라서는 실제 시계랑 거리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에 적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에서 본 것들과 매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계를 꾸준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로 보면 어떻겠구나, 이런 감 같은 거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에 달리는 댓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온 지 좀 됐거나 새로 업데이트가 된 모델은 예전에 그 시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 시계 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사용기를 공유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댓글의 내용도 실제 사용자 리뷰니까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겠지만은, 이 댓글이 여러 개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엄청나게 홍보비를 쓰는데 안 팔리는 시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실사용자 포스팅은 하나도 안 나오고 미디어에서 이렇게 공유한 정보나 이런 것만 계속 검색되고 그 시계가 리뷰됐을 때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의 댓글이 안 달리고 있다면은 그 시계는 안 팔리고 있는 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시계인데 사용했다는 사람들의 리뷰가 굉장히 많다면은 이거 이용해본 사람이 많구나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악플이 많으냐 아니냐 가지고 이 시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많이 안 보는 영상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영상들에는 좋은 댓글만 달립니다. 굳이 그 영상을 찾아봤다는 거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뭐 김생활의 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브랜드의 팬이라서 사서 그 정보를 찾아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달리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인기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도의 욕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사실은 인기 있는 모델이라는 뜻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악플로 완전히 도배가 됐다? 그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선풀만 주르륵 달리고 완전히 잊혀지는 시계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계가 광고 관련해서 논란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이유는 시계를 즐기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고 조회수나 구독자 수, 향후 기대 가능한 성장 규모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 채널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누군가는 영상을 만들 제작비를 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경우는 브랜드가 제작비를 대는 거잖아요. 영상 퀄리티가 좋다는 건 사실은 누군가가 자원과 시간을 엄청 투입했다는 뜻이고 그게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수익에서 광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잡지나 TV 같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채널들보다는 수익에서 광고 비중이 사실 유튜브가 적은 편이고, 또 시청자들의 판단이 바로바로 댓글로 노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광고주 편을 들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채널에 비해서 나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계 전문 유튜브 채널들은 되게 시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좀 잘못 얘기하면 커뮤니티 내용이 이렇게 박제가 돼가지고 막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필요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유료 광고를 할지라도. 광고주가 유튜브 채널에 제작비를 집행하는 이유도 일단 시청자들이 많이 있고 그 채널을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거지,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많이 봐줄수록 광고주를 상대로 해서 유튜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러면은 저희 채널 시청자들이 싫어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거든요. 신제품이 나왔거나 아니면 홍보할 이벤트가 있어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잡지 기사도 있고 TV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제작비 지원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계 전문 잡지에 광고를 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장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보다 광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 브랜드나 신생 업체는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일종의 게이트 키핑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형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잡지라고 하면은 교정이나 뭐 편집 시스템 같은 것도 잘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정보가 나가기 전에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쓴 통찰 있는 정보들이 실려 있는 경우도 많죠. 다만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은 실물과 거리가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공식 사진이나 화보를 그대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시계를 봤을 때 어떨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에서 허용하는 정보나 메시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하나당 할애되는 지면의 숫자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왔다 그럴 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기 힘듭니다. TV나 유튜브 영상에서 뭐 30초 정도 나오는 광고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여기는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죠. 그리고 또 제품이 추구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 동영상 광고들이 잘 전달을 합니다. 다만 실제 촬영 영상도 좀 많이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도 단점이지만은 심지어 어떤 브랜드는 CG로 만든 시계 영상을 더 선호한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동영상 광고는 완전히 이미지 중심의 광고라서 실제 제품 노출은 30초 정도 되는 광고에서 2, 3초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품 하나만 넣고 보통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보의 양을 잡지 페이지로 환산하면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촬영도 브랜드의 공식 사진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실물을 촬영을 하죠. 굉장히 자세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판단력이 좋다면은 많은 정보를 캐갈 수 있습니다. 광고료가 싸니까 신생업체나 중소브랜드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 키핑이 잘 안 된다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본력이 없는 신생 브랜드나 작은 회사들이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 또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담당자분들은 모르셨으면 하는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담당자분 몰래 숨겨놓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버려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윙크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 얻으셨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응원하는 마음에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시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반응이 좋으면 2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